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세계 시장에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한국의 방위 산업. 이런 성장세는 한국에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바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오래도록 한국은 미국의 국방을 상당 부분 의존해왔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 상태에 안주하지 않죠. 대만이나 일본 등 미국의 국방력에 사실상 얻어타고 있는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은 자체적인 국방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끊임없는 국산 무기 개발로 미국이 선도하는 최첨단 무기의 성능을 하나하나 따라잡고 때로는 초월하기까지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한국을 첫 보기에도 티가 날 정도로 질투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인데요. 대만도 과거의 한국처럼 미국한테 자국의 안보를 맡기고 있는데 이들은 애는 써봤지만 도무지 한국처럼 자주 국방에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중국의 칼끝이 목젖을 노리고 있는데 정작 중국이 침공을 시작해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구해내리라는 확신이 그들한테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자주 국방이 절실하지만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였는데도 엄청난 지위까지 스스로 올라간 한국이 참을 수 없이 부러운 것인데요. 근래 대만이 한국을 보며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가 드러났던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최근 대만은 조바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덩달아 미국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고 결국 그 한복판에 있는 대만 앞바다에서 미중 양국 해군의 최대 전력인 항모 전단끼리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군은 육해공 합동 대만 포위훈련에 처음으로 산둥함 항모 전단을 투입해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중국해를 선회하며 600회 이상의 2차 함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전략폭격기 H-6도 2대 합류시키며 무력 시위를 했죠. 이에 미국도 맞불 작전으로 니미츠급이 이끄는 항모전단의 B-52와 B-1B 전략폭격기까지 더해진 대형 핵전략 자산을 남중국해에 전개시켰습니다. 양국이 같은 바다에서 서로를 노려보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것입니다. 한치만 어긋나면 바로 다음 순간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만은 정신이 나갈 노릇입니다. 그도 그럴 게 자기네 앞바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대만은 자주 국방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에 기대는 것 외에는 스스로를 지킬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차라리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차세대 무기를 개발해낼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 롤모델로 주목한 것은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나 깔보던 한국이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이 방산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사이에 서방 무기 시장의 메이저리거로 순식간에 뛰어오른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라도 그 판이나마 따라잡아 보려고 대만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주변 상황이 그들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만이 처한 상황은 정말이지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니미츠와 산둥이 앞바다에서 눈싸움을 하면서 칼을 갈고 있고 필리핀, 한국,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은 이제 중국에 알등을 돌리고는 연일 언쟁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더 이상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요 무기 조달처인 미국한테 제발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확보에 매우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진작에 구매한 물량조차 제 스케줄대로 인도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V 전투기를 66대 구매하기로 했고 올해는 그때 계약한 분량이 슬슬 도착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판매한 무기의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 한국뿐이고 심지어는 미국 역시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5월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추가정 대만 국방부 장관은 F-16V의 인도가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F-16V의 신규 구입 외에도 141대의 F-16LB 전투기를 F-16V로 개량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크게 어긋나버린 상황입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F-16V의 초도 분량은 올해 4분기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로 인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24년 3분기까지 연기됐다고 합니다. 추 장관은 의회에서 미국한테 기존 함대에 대한 예비 부품 배송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등 무언가의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그는 여러 채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2026년 이전에 주문한 전투기를 모두 인도받을 것으로 여전히 기대한다는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대만은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도 보냈습니다. 한때 미국은 대만에 F-35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까지 한 적이 있었고 대만 측에서도 이를 비교적 빠르게 강력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해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요청을 사실상 묵살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5월 4일 이전에 미국에 문의했던 F-35 도입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는 F-35 등 전투기 조달 사업을 맡는 국방부의 장관과 공군의 참모총장을 불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이 F-35 도입의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자 국방부 관련자는 국방부가 직접 미국에 조달 요구 사항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식적인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은 채 F-35 도입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F-16의 개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만은 한참 낙후된 9식 4세대 전투기들로 중국의 떼거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상대해야 해서 그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돕지 않았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F-35가 중국 상대로 너무 효율적인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것만도 수백 가지의 결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국가 누구나가 F-35를 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유 군수기업의 한 군사과학 학술지에서는 F-35를 F-22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F-22에 비해 기동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며 스텔스 성능, 레이더 성능, 전자전 성능 등 다방면에서 F-22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이라 방공망으로 완전히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죠. 이렇다 보니 당초 미국이 대만에 F-35를 판매하려고 검토 중일 때에도 중국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했고 대만의 희망 사항과 달리 현재 동아시아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한 발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의 자체 국방력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침울한 사실만 다시 확인할 따름이었습니다. 대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대만이 중국과 갈라서던 시점에서부터 중국이 대만을 삼키려고 일으키는 양안전쟁은 뻔히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대만도 바보가 아니라면 이에 대비했어야 했죠. 실제로 대만은 나름 이에 대비해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뿐이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긴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80년대 개발된 FCK-1 경국 전투기죠. F-16 수준의 성능을 노리고 만들어 기술력에 한계가 있는 것 치고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잡아 지금까지도 대만인들의 자랑거리인데요. 나름대로 현대화 업그레이드도 진행해서 현재도 쓰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훈련기 모델도 만들어냈습니다. 훈련기 모델의 이름은 AT-5 융인 혹은 브레이브 이글인데요. 대만이 이를 개발하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애시당초 대만은 FA-50의 훈련기형인 T-50을 도입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한국은 대만과 단교 상태이고 중국의 외교적 압력이 분명히 작용할 테니 T-50의 도입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서 자체 개발로 선회했고 스스로 만들어본 유일한 전투기인 경국을 기반으로 한 고등 훈련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시점쯤에 경국의 양산은 종료되었었고 대만의 전술기 제조 역량은 그대로 맥이 끊길 뻔했지만 융잉의 개발 덕분에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2021년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어 운용 후 내려진 평가는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반이 된 경국에서부터 이어져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엔진 출력의 문제, 롤모델이 된 FA-50과 같은 확장성을 갖추지 못한 문제 등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왜 융잉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밖에 얻을 수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했습니다. 대만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인터내셔널이 작년 3월 게재한 기사는 FA-50 블록 20의 성능에 대해 여러모로 뜯어보고 있습니다. 융잉이 실전 배치되었음에도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융잉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 한국 FA-50 블록 20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융잉의 미래는 FA-50 블록 20와 그 결을 같이 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FA-50 블록 20을 두고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전투기로 변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형 고등훈련기인 융잉이 등장했지만 먼저 날아간 FA-50의 후미 등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뒤처지고 있다는 탄식 어린 자조도 덧붙이고 있죠. 디펜스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을 이끈 두 가지 존재로 FA-50과 K9 자주포를 꼽고 있는데요. 만약 FA-50이 없었다면 지금의 항공우주산업 강국 대한민국 역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시점에는 폴란드 수출도 말레이시아 수출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블록 20의 구체적인 성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T-50에서 시작해 특수비행기 T-50B, 전환훈련기 TA-50, 경공격기 FA-50, 추후 개발될 멀티롤 전투기 F-5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점을 높게 산 것입니다. 융잉이 마치 FA-50과 같이 진화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는 대만은 지금도 전투기 개발에 대한 열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도 미국에게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처절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토록 미국한테 대이면서도 다시 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대만의 입장이 조금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한치 삐끗했으면 한국의 모습이 저들과 같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이 대만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또 한 번의 세계 공연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연료 보급을 위해 대만의 가오슝 공항에 기착했었고 대만의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T-50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공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T-50이 대만을 방문할 때마다 T-50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려들고 대만 전역 뉴스가 T-50 소식으로 도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만에서 한국의 전투기에 유독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자국의 실패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한국 전투기들에 겹쳐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만 전투기 개발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었더라면 지금 꽃길을 걸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전투기의 자리를 대만 전투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중국에 맞설 자국산 전투기를 꿈꿔왔던 대만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려 시도했었고 그 결과가 T-50보다 10년 앞서 완성되었던 대만의 초음속 전투기 경국호였습니다. 하지만 경국호는 거의 모든 부분을 미국에 의존했었던 덕분에 초기형의 국산화율은 고작 3%로 국산 전투기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덕분에 대만 항공기 제조사들은 경국호 개발 과정에서 얻어낸 게 거의 없었고 이는 경국호의 개발이 대만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대만보다 10년 늦었었지만 T-50을 개발하며 항공기 제작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었던 한국은 T-50을 발판으로 삼아 오늘날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완성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의 전투기들을 보며 저 자리에 대만 전투기들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FA-52 A사 레이더까지 탑재하며 경국호를 완전히 따돌려버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대만 언론에서 대만 공군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대만의 4대 신문인 중국시보에서 한국의 경전투기 FA-50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된다. 대만도 분발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본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FA-50 블럭 20의 레이시온 4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가 탑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만 역시 한국처럼 레이시온 4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라도 도입해서 경국호의 A사 레이더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만 공군의 주 전력으로 운용 중인 경국호는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를 위한 개량 사업을 통해 A사 레이더 탑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만의 A사 레이더 개발이 계속해서 암초에 걸려 넘어지면서 함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도 대만 중산과학연구원의 A사 레이더는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까지는 한참 멀어 보인다라며 대만의 지지부진한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대만 언론이 한국처럼 해외에 레이더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FA50의 A사 레이더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레이더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레이더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폴란드의 군사전 문매체 디펜스24는 레이시온사의 CEO 에릭 디트마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에릭 디트마르스는 팬텀 스트라이크는 FA50에 정확하게 맞추어 설계된 FA50 특화 A사 레이더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처음부터 FA50의 레이동 크기를 고려하여 소형화된 A사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에릭 CEO는 레이시온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FA50에 맞추어 개발한 이유에 대해 FA50의 세계적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에릭 CEO는 레이시온사에서 FA50의 성공을 예측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FA50은 우수한 성능과 매력적인 가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투기이다. 만일 FA50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다목적 전투기가 될 수 있다. 팬텀 스트라이크를 설계함에 있어 처음부터 FA50을 염두에 두었던 이유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FA50의 팬텀 스트라이크 탑재는 한국의 요구가 아닌 레이시온사의 열렬한 러브콜로 성사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FA50 전투기가 로우급 전력에 지나지 않는 한국 공군의 입장에선 굳이 추가 예산을 지출하여 FA50의 개량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국산 레이더를 개발해 탑재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를 통해 한국 방산 기업들이 FA50의 레이더 역시 충분히 개발하고도 남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증명해냈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었던 것이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폴란드에서 FA50 대량 도입을 결정하면서 블럭 20 모델을 요구했었기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우선 레이시온사의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결정하면서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기사회생하게 됐었습니다. 만일 FA50의 팬텀 스트라이크 도입이 성사되지 않았었더라면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완성한 레이더가 레이시온사의 악성 재고로 남을 수도 있었죠. 에릭 CEO는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먼저 카이에 제공되어 이후 카이에서 폴란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디까지나 계약의 주도권은 카이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레이더 성능을 홍보하기 위함이겠지만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한 FA52 F16CD와 맞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터뷰를 통해 FA50에 어떤 레이더가 탑재되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한국이란 사실을 레이시온사에서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언제든지 레이시온사를 버리고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갑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기술력을 통해 선택지가 있었던 한국과 달리 대만은 국내 개발의 실패로 인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산 레이더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 개발에 실패하며 자국의 신형 호위함의 레이더마저 외국에서 수입한 대만과 달리 한국은 국산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충남함을 진수하고 가장 개발 난이도가 높은 전투기용 A사 레이더까지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9일 한화시스템은 KF-21용 A사 레이더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손을 잡고 국산 기술로 개발한 KF-21용 A사 레이더는 지난 4월 KF-21 시제기에 탑재되어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거쳤었고 하드웨어의 최종 검증을 통과하면서 KF-21과 함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FA50용 소형 A사 레이더를 공개한 데 이은 성과로 한국의 A사 레이더 기술력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전력화가 시급하지만 개발에서 양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KF-21의 개발 과정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금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죠.
국산 A사 레이더까지 탑재한 KF-21은 후속 시험 평가와 공중급유, 국내 국미사일 유도 발사, 전자전 장비 등의 시험을 거쳐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여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개발 일정만 보면 KF-21의 A사 레이더 개발은 단기간에 막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었는데요. 본래 KF-X 사업의 핵심 4대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인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기술은 미국에서 이전받을 계획이었지만 미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한국 연구진들은 KF-X 사업의 존속을 위해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국산 A사 레이더 개발은 진행해오고 있었지만 갑자기 몇 단계를 건너뛰고 개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전투기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KF-21용 A사 레이더 개발을 전담한 한화시스템의 항공 레이더 체계팀 조재영 수석은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사 레이더 개발에 얽힌 비화를 밝혔습니다. 조재영 수석은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개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완전히 처음부터 연구를 진행했다며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책과 문서만 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기술을 가르쳐줄 사람도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기에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막연히 개념들을 탐색해 나갈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어떻게든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전투기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게임상에 구현된 A사 레이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보며 작동 원리를 파악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님 코끼리 더듬듯 힘겨운 노력을 거친 끝에 국산 A사 레이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조재영 수석은 A사 레이더 개발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미국도 개발에 30년이 걸렸던 A사 레이더를 7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건 후발주자로서 선두를 따라잡기 위한 우리 연구진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산 A사 레이더가 미국과 비교해서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오히려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통해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이 계속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FA-50의 강력한 경쟁자인 보잉사의 T-7A가 또 죽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과거 FA-50을 제치고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로 채택된 T-7A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던 T-7A가 입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미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보잉을 살리기 위해 일감을 밀어줬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 될 놈은 뭘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T-7A의 개발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터져나오며 미 공군 관계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T-7A 납기를 지연시켰던 탈출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려면 향후 수년은 더 걸릴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미국의 항공 우주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T-7A의 사출 좌석 문제를 수정하는데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이나 지연된 훈련기 도입 사업이 이젠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는 소식에 미 공군의 입장에선 이럴 거면 그냥 T-50을 사게 두지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훈련기 도입 지연으로 노후화된 T-38 훈련기를 억지로 수명 연장하여 운용하느라 사고가 발생하고 귀중한 파일럿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며 미 공군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쏟은 예산과 시간 때문에 T-7A 도입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테지만 보잉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추후 진행될 ATT 프로그램과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는 T-7의 탈락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헛발질을 거듭하면서 FA-50이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명운이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미군과 중국군이 대만 앞바다에서 대치했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자주 들려오고 얼마 전에는 중국군이 대만을 정조준하고 동부정구의 노후 전투기들을 신형으로 싹 교체하기도 했죠. 대만도 나름대로 저항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사태가 너무 악화돼서 이젠 시간을 들여 대비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새로 무기를 도입해 보려고 해도 생산되어 인도되는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쓸어버리지 못하리라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점점 배짱을 부리고 나서는 것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큽니다. 사실 대만은 국교를 정상적으로 맺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미국 정도만 단교 상태에서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만한 의지가 있죠.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이 심해지자 미국은 그동안 망설이던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정작 판매 승인한 무기들이 대만에 도착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F-35 같은 최대 전력은 여전히 미국이 대만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초에 승인을 주질 않았고, 대신 주력이 되어야 하는 F-16V는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미국 밖으로도 시선을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대만이 한국의 방산 그 자체를 부러워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한국 무기를 사오자는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대만의 전문가들은 진지하게 한국 무기의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아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대만이 살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무기를 가지고 김칫국을 마시는 것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던 시절부터의 유구한 전통이니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요.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만의 군사 전문 채널 마크스페이스는 지난 5월 19일 한국의 최신 전투기 KF-21이 위기에 빠진 대만을 구해낼 수 있을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KF-21과 미국의 전투기를 비교하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했는데요. 비교 대상이 된 미국 전투기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생소한 이름인 사일런트 호넷이었습니다. Hello， 大家好，我是马克，欢迎回到马克时空。25家美国军工企业5月初来台湾访问时，除了协商合作生产的事宜，还传出向台湾推销沉默大黄蜂战机 FA-18I， 就是美军现役舰载机超级大黄蜂的升级版。主要的诱因呢，就是台湾的60架幻象2000战机，自从1997年购入以来，因为原产国法国受到政治因素干扰，一直无法升级。台湾军方对于幻象2000妥善率低、飞行和维护成本昂贵感到头疼不已，最近几年表露出要汰换的意愿。而现在美国对台湾军售的态度非常积极，而且第3批次超级大黄蜂正在生产之中。这个时机对台湾来说到底是不是好事呢？另外，韩国正在试飞的 KF-21 战机已经进行了机炮试射和空空导弹投放测试，而且最近波兰表达了对 KF-21 非常感兴趣，有意愿支付部分研发费用，引进生产 KF-21 战斗机。在目前的国际政治环境下，南韩也许会同意出售战机给台湾。今天我想来聊一聊美国的沉默大黄蜂。 영상에서 보셨듯 대만은 현재 프랑스의 뒤통수로 개량이 지연되고 있는 미라주 2000을 포기하고 그 대신 도입할 전투기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나름 오래 거래를 해온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한 대만은 그 자리에 F-18에 완벽한 최신 개량형인 어드밴스드 슈퍼 호넷을 모시고 싶은 모양인데요. 영상에서는 사일런트 호넷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F-15 이글을 수출형으로 개량한 F-15SE 사일런트 이글과 F-18의 최신 개량형의 장명을 맞추기 위해서 붙인 별명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정식 공개될 때의 명칭은 어드밴스드 슈퍼 호넷이었고 기존 FA-18 EF 슈퍼 호넷 대비 레이더 피탄 면적을 50% 줄이고 연비가 절감되고 추력은 20% 향상된 F-424 엔진 탑재 F-35 이상으로 진보된 일면 대형 LCD 콕핏, 컨포멀 연료 탱크, 내장 적외선 센서 IRST 등이 한 몸에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컨셉은 공개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실제 기체가 등장한 적 없으며 몇몇 입증된 기술들만 블럭3 업그레이드로 흡수되어 사실상 사라진 계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갑자기 이런 잊혀진 이름을 호명한 것은 굉장히 의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대만은 개발이 완료되어 멀쩡히 생산되고 있는 F-16V도 제때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일런트 호넷 계획에 눈길을 주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도 대만이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KF-21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이를 끌어왔다는 의견도 있었죠. 해당 영상에서는 대만이 KF-21을 대단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으며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일런트 이글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가 하면 KF-21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이 한국의 공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죠.
另外，南韩正在研发的 KF-21战机在3月28号首度完成了流星中程空空导弹的投放测试，以及20毫米机炮的武器试射，为 KF-21的研发写下了新的里程碑。目前 KF-21已有4架原型机完工出厂，累计完成了150次试飞，而第5、第6架原型机渴望在今年底出厂，加入测试行列。南韩国防采购计划管理局后续也将在不同高度和飞行条件下进行短程空空导弹在内的多项测试，预计在2026年2月之前完成至少2000次飞测，累计更多的飞测数据，为 KF-21量产计划提供参考。在 KF-21计划顺利进展的时候，波兰也对这款战机表现出了浓厚的兴趣。波兰最大军工企业波兰军备集团董事长霍瓦雷克在4月访韩期间，曾经表示对 KF-21计划有高度的兴趣，将与首尔讨论合作开发计划。俄乌战争爆发之后，波兰成为全欧洲军备扩充速度和规模最庞大的国家。除了美国之外，南韩是波兰第2大的合作对象。波兰与南韩在2022年签下了高达145亿美元的武器订单，购买南韩的1000辆 K2 黑豹主战坦克、690辆 K9 自走炮和48架 FA-50战机。波兰后来又向南韩订购了300多门 K239多管火箭系统。波兰这次向南韩表示有意愿在2026年左右正式加入 KF-21计划。如果开发进度顺利的话，那个时候 KF-21已经进入了量产阶段。而目前两国正在讨论经费付款等相关问题。2001年起步的 KF-21战机计划开发过程经历了多次资金与技术问题而延后，在2010年与印尼开发了共同开发合约，印尼将负担20%的开发经费。KF-21在2019年终于首次推出了全尺寸的模型，2021年7月19日首架原型机出厂，2022年7月首飞。由于印尼到目前为止仍然无法顺利支付全部的开发费用，南韩为了 KF-21的经费来源伤透了脑筋。因此，波兰此时表达参与意愿，对韩国来说是帮了大忙。两国预计在短期内就会公开签署合作意向书。波兰预计将采取 K2 主战坦克的采购模式，从南韩采购部分数量的 KF-21，后续取得大部分技术转移和相关挂载武器技术之后，在波兰境内建立产线自行生产。绰号猎鹰的 KF-21战斗机外形上类似于 F-22，但没有内置弹舱，并不是真正意义上的隐形战机。不过据说它的隐形性能应该超过法国的阵风和欧洲的台风。KF-21为了减少雷达反射，在机腹下方设置了4个半埋式的挂架，用来携带4枚流星中程空空导弹。当然，在机翼下方的普通挂架还可以携带其他的空空导弹和巡航导弹或炸弹等武器。KF-21搭载了韩国自主研发的主动相控阵雷达，能够对几百个目标实施连续不断的监测，并捕捉高清图像。另外，红外线搜索与追踪系统、任务电脑、数据链路、多功能显示器等航电系统也由韩国公司负责开发，国产化率比较高。KF-21采用常规气动布局，配备了2台机翼公司的 FC-14发动机，与超级大黄蜂一样，最大飞行速度 1.8 马赫。2023年1月，原型机在试飞中首次突破了音速。KF-21预定通过不断升级来提升综合性能，它将从2026年起分3批次量产。第1批次的40架预定将采用现行的机腹半埋式挂架设计，第2批次的80架则换装机腹内置弹舱，彻底达到5代级的标准。2032年开始的第3批次80架将把机鼻的红外线搜索追踪系统升级成与 F-35同级的电光标定系统。韩国空军已经拥有 F-35、F-15和 KF-16等多款战机，总数将近280架。未来还要增加国产的5代机 KF-21，空军实力更是不容小觑。 보셨듯 영상의 대만 군사 전문가는 KF-21 사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짚으며 부러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몇십 년 전만 해도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출발점에 서 있었고 서로를 비슷한 처지로 여기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의 몇십 년은 두 나라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한국은 온갖 고생을 무릅써가면서도 이 악물고 기술을 발전시켜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도
자주국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주변 우방 강대국들한테 의지만 했던 나머지 육해공 어느 하나 제임으로 거둔 열매가 없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도 끝맺음에서는 대만이 사일런트 이글이나 KF-21 같은 출중한 성능의 전투기들을 만들어낼 역량이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비참하게도 대만에는 그럴 역량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도 대만의 자체 개발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고 사일런트 이글이나 KF-21을 어떻게든 도입해 오는 것밖에 답이 없다며 두 전투기 각각의 지지자들이 모두 입을 모으고 있죠. 혹자는 한국이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무기 개발과 수출에 투자하는 모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상인이 되려는 것이냐, 혹은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냐 등등 한국의 이러한 행보가 도리어 평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곤 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의 대만이 처한 몰골입니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비참함. 자주국방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인지 동아시아 4개국의 최신의 호위함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호위함으로 알려진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과연 대만 군사 전문가가 결론 내린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除了大型驱逐舰、潜艇部队和轻型航母，日本和韩国也非常重视多用途护卫舰的建设。4月10号，韩国海军 FFX-3型护卫舰首舰中南号在韩国现代重工集团蔚山造船厂正式下水。中南号经过试航测试后，将于明年12月底交付海军。另外，3月7号，日本护卫舰三维号交付服役，它是最上级多用途护卫舰的4号舰。日本最新的最上级护卫舰是性价比很高的舰艇，具备主力驱逐舰的大部分功能，而韩国的 FFX 护卫舰则发展到了第3批次，中南号是第3批次的第1艘，性能也有了很大的提升，还具有一定的区域防空能力。今天我就来聊一聊东亚最新锐的这2种护卫舰。韩国和日本作为中国和台湾的紧邻，现在都感到台海危机的紧迫。一旦台海发生冲突，日本和韩国都无法置身度外。既然无法说服习近平，那只能加强军备，提升自己的作战能力，让中共不敢轻举妄动。 여러 국내외 분석가들은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일 모두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FFX 사업의 세 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죠. 中南号护卫舰的动力系统沿用了大邱级的柴燃电混合动力系统，同时舰体更大，远洋适航性更好。中南号舰长129米，宽14.8米，高38.9米，标准排水量3500吨，满载排水量4300吨，可容纳120名船员。配备有一台罗尔斯罗伊斯的 MT-30燃气轮机，2台 MTU 柴油机和2部莱昂纳多的永磁低速推进电动机。 最高航速30节，巡航速度15节，按照18节计算的续航里程是4500海里。中南号虽然是护卫舰，但探测设备、作战系统和武器装备都非常齐全，有点小船扛大炮的感觉。中南号搭载了由韩华集团和欧洲泰雷斯集团联合研发的双波段有源相控阵雷达，它的 S、X 2个波段采用共孔径天线，以固定4面阵布置。 能够探测450公里外的空中目标，每个阵列上方还拥有一个红外搜索和跟踪传感器。中南号护卫舰应用了韩华公司设计的海军作战系统，估计是基线 3.0 版本，通过虚拟化技术集成和共享处理器，利用高性能的计算整合计算资源，并结合了雷达和电光感测器的信息进行融合。
차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죠. 中南号配备的武器系统非常完整，舰首有一门 MK45 127毫米主炮，主炮后方布置了2座8单元的 KVLS 垂直发射系统，可以发射海攻改进型的舰空导弹以及红鲨反潜导弹或海龙对陆攻击巡洋导弹。同时，舰上还有2组4连装的 SSM 700K 海星反舰导弹，2组3连装的 MK32 鱼雷发射装置。机库上方有一座韩国国产的 CAWS 2型7管30毫米近防炮。中南号配备的导弹系统主要是韩国开发的，导弹的尺寸比美军的要大一些，于是采用了国产的垂发系统 KVLS。海攻改进型的舰空导弹最大射程和最大射高分别是150公里和30公里，也使中南级成为韩国第一种拥有区域反导能力的护卫舰。中南级护卫舰快速建造将会弥补老旧护卫舰大批退役的空缺，同时提升韩国护卫舰的实力，从而更好地配合驱逐舰作战。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까지 한국제 방공 미사일들과 어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위 산업이 거의 몰락해 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在东亚地区，与中共的054A 护卫舰和俄国太平洋舰队的轰鸣级护卫舰相比，日本和韩国的新型护卫舰都具备更出色的综合性能，甚至可以部分替代驱逐舰的功能。在远洋性能方面，日本最上级占优，最上级和中南级都是面向远洋作战的新型护卫舰。最上级的舰体长管比是8.15，中南级的舰体长管比是8.71。通常舰体长管比越大，航速就越快，缺点是机动性会变差，抗风浪能力也会变弱。 中共的054A 护卫舰满载排水量4000多吨，与韩国中南号差不多，但采用柴油机动力，最大航速不超过28节，比日本和韩国的护卫舰都差一些，续航力也不高。与中日韩都是造船大国相比，俄国缺乏大型舰艇的建造能力。轰鸣级护卫舰排水量只有2000多吨，只能算轻型护卫舰，最高航速27节，远洋适航性更差，而且 目前只有1艘服役，未来能否有更多服役都很难说。防空反导方面，中南级更好一些，最上级和中南级都配有双波段有源相互阵雷达。最上级的 OPI 2型多功能雷达可跟踪和监测更多的目标。在2型雷达的支持下，日韩军舰拥有较强的多目标交战能力，擅长抗饱和攻击。 054A 的早期型号仍然采用背靠背的顶板雷达仿制型号，作为对海对空搜索雷达，性能比双波段有源相阵雷达要差好几个档次。同时，中南级的 KVLS 发射井都能够采用一坑四弹方式装填海攻和改进型海麻雀防空导弹，具有抗饱和攻击的能力，在任务多样性上更具有优势。在打击方面，只有中南级具有对陆打击能力。 其他的护卫舰都配备了反舰导弹。反潜作战方面，日本和韩国都重视反潜能力，护卫舰都装备了主被动声纳系统和低频拖曳阵列声纳系统，配备反潜导弹和鱼雷。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충남급과 모가미급을 분석, 비교한 결과 기동성에서는 대등하고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영상을 본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뛰어난 호위함들을 대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하하, 일본과 한국 호위함의 발전이 정말 부러워.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해군과 조선 분야에서 견줄만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과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봐. 한국은 할 수 있고 대만은 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때 해군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몰락해버려 제대로 된 호위함 한 척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만 해군의 부활을 꿈꾸며 경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대만의 신형 호위함의 예상 스펙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형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대만산 A사 레이더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결국 영국 BAE 시스템즈에 A사 레이더를 수입해서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 폐사 레이더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고각에서 탐지 공백이 발생하는 레이더로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향후 수년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가 급한 대만 해군에선 결국 또다시 국산 A사 레이더 도입을 포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신형 호위함의 무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겨우 2500톤급 경호위함의 대만형 시레민 해검과 펠렁스, XTR-10A2, 20mm 이연장 RCWS 입문까지 시위즈만 세 종류를 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함, 대잠 무장들까지 추가해야죠.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배의 체급에 절대 다시를 수 없는 과도한 무장이라며 함선의 내부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겨우 85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겨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종류의 무장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신형 호위함이 복합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놓고서도 항속거리가 12노트 기준 2000해리밖에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이 과도한 무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무기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었기에 중국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으니 잘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1980년대 대만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대만 군함 건조 기술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로비와 대만의 방산비리, 은근히 얕잡아 보고 있었던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해야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국 한국 대신 프랑스가 선택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함 건조 기술 이전도 물 건너갔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의 건함 사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지난 오늘에도 대만이 제대로 된 호위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대만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는 명예를 대한민국의 충남함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충남함의 뒤를 이어 건조될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와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대항해군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고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